준비가 되어 처음 듣는 만큼 너무 기대가 되는데 한번 멋진 박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대한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횡성에 살고 있는 센트리아 ABO 서도현입니다. 네. 음, 평소에 스피치하고는 좀 다르게 오늘 이렇게 제게 시간을 내주셔서 제 이야기를 여러 리더님들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뭐, 핀 레벨도 좀 약한 제가 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은 좀 부끄럽고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좀 더 노력하라는 그런 응원이라 생각하고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아메이 이 마이 스토리를 제가 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입니다. 예.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 요즘에 성격 MBTI를 해가지고 INFJ T인데요. 이 성격 유형이 뭐 전 세계 1.5%만 존재하는 극소수 유형이라고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이고 소극적이지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부정직함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하고 화합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그런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이크로바이옴은 2번이고요. 혈액형은 소문자 A형입니다. 예, 예, 소심하고 세심하고, 예, 그렇죠. 예. 현재 직장 생활하면서 아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 어린 시절은 어릴 적 나름대로 지역에서 좀, 뭐, 모범생으로 불렸어요. 엄친아라고 불렸는데, 동네에서 어떤 그 서신의 아들 이러면 일단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워낙 조용하고 말썽 같은 건 좀 안 피웠고요. 초중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성적은 항상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네. 학교 독서실집, 이런 범생적인 그런 생활을 했고요. 무던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고, 적당히 좀 부유했다고나 할까요? 경찰 공무원, 그 고위 공무원이셨던 아버지고, 그리고 동네에서 나름 자산 좀 갖고 있는, 논밭 좀 갖고 있다고 해서, 봄에 그 소장농에게 땅 빌려주고, 가을이면 쌀이랑 소장료 받으시던 할아버지 계셨는데 지역에서 좀 뮤직 소리 들으면서 자라서 어릴 적의 삶은 좀 풍족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부유하진 않았는데 적당히 부유했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금전적으로 어려움 없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서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가고 싶은 대학보다는 성적에 맞춰서 가는 시절이라서 치열하게 대학 접수처 앞에서 눈치 보면서 눈치 경쟁을 심하게 했는데 일단 경쟁력 낮은 학과가 나왔다 그러면 원서 밀어놓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다만 범생이긴 했으나 상당히 멘탈이 그때그때 달라서 지원했던 대학에 보기 좋게 떨어지고요. 욕심이었던지 주변의 기대였던지 다른 친구들 동창들은 좋은 대학도 가고 떨어져도 내년에 다시 공부해서 재수한다고 했는데 나름 믿고 있던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시선도 그랬고요. 공부 잘한다고 하더니 헛똑똑이었네라는 소리까지도 들으면서 그때까지 한 번도 실패라는 걸 모르던 저였는데 실망하셨던 부모님도 좀 화가 나셨는지 공부하지 말고 돈이나 벌라고 그런 소리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저도 나름 인정을 못 받았던 것에 대한 반항이랄까 해서 일단 군대나 다녀오자 하면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회피였던 것 같은데요. 얼른 군대를 다녀와서 나중을 생각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군생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앞으로의 계획,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름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뭐 못다한 공부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을 그리고 좋은 직장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그런 잣대로 평가되던 시절이 있잖아요. 아무튼 군생활 마치고 한 6개월 정도 수능 공부 준비를 해서 빡세게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여러 대학 중 골라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토록 바라던 대학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정말 캠퍼스 생활을 만끽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한 부유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가니까 부모님께서 차도 사주시고 용돈의 단위도 달라지더라고요.
아주 무난한 그런 대학 생활을 즐겼고, 뭐 당시에는 공부라는 것보다는 낭만 이런 거 녹아 있을 때쯤에 뭐 97년 겨울 그때 어둠의 바람이 불어닥치잖아요. IMF. 그때 뭐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뭐 제 동창들, 고등학교 친구들, 당시에 재수 안 하고 갔던 그 학생, 그 친구들이 막 사회에 진출할 때 직장을 구하고 뭐 공사에 들어간다, 대기업에 원서 넣는다, 뭐 구직 활동을 막 시작할 겨울 때쯤 IMF가 터진 거죠. 뭐 베이비 부머의 뭐 거의 끝세대라고 하는 거의 뭐 100만에 육박하는 그런 경쟁자들 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쟁 속에서 자란 세대라서 웬만한 내성이 만렙인 세대지만 그 IMF라는 그 재앙 앞에서는 진짜 대학을 나와서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 친구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예, 뭐 수년을 백수로 지내고 뭐 알바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나름 저는 남은 대학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갔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을 늦게 들어가다 보니 이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경쟁을 안 하고 대학생을 해서요. 뭐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뭐 그 당시 이제 그 이후에 막연히 대학만 나왔다고 해서 좋은 직장은 옛말이 된 시기였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IMF를 슬기롭게 겪어내고 맞이한 그 밀레니엄 2000년 당시에 뭐 세기말이라는 특수로 인해 가지고 뭐 인터넷 IT 닷컴 열풍이 불 때 저도 전공과는 무관한 IT 열풍을 타고 프로그래머로서 전직으로 졸업 후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직장 생활도 재밌었고, 뭐 그 당시 2000년 초반 밀레니엄이었기 때문에 젊음, 깨어있는 사고방식, 조금은 좀 흐트러짐이 허용되는 그런 자유로운 직장 문화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IT 회사에서 입사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2002년 월드컵 뭐을 경험하고요. 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 사진들 많이들 보셨잖아요. 이 사진에 동그라미 친 요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그날 이 역사에 남을 요 사진 한 장 속에 제가 요 곳에 있었거든요. 항상 볼 때마다 예, 우리 여기쯤 있었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IT 열풍이 꺼져가던 뭐 2003년, 4년 요때 많이 업계가 몰락이 시작되면서 그때 제가 다니던 그 회사도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 회사들이 한꺼번에 줄줄이 문을 닫다 보니까 저같이 단가가 낮은 프로그래머들이 넘쳐나고요. 이직 경쟁도 치열해졌고 일단 아무데나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간 회사는 오래 적응하지 못하고 그것도 문을 닫게 됩니다. 뭐 다른 데 가보자니 거기도 얼마 못 가서 문 닫고 그래서 여러 군데 이직을 하느니 뭐 아버지께 좀 도움을 청하죠. 아버지께서 그 공무원 퇴직을 하시고 작게나마 운영하시던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예전에는 이런 그 119 구조대, 뭐 현장지 텐트라든지 인명 구조 장비, 그리고 화생방 제독 뭐 특수 텐트라든지, 그리고 뭐 레저용 고무보트 이런 거를 생산하던 회사였거든요. 뭐 아버지 회사다 보니까 그래도 뭐 괜찮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적당히 소규모 회사다 보니까 나름 잘 적응하지도 못했습니다. 어, 뭐 자꾸 다른 생각도 하고 다른 일 찾기만 했었던 것 같은데 당시 사업상으로 조금은 부침이 있었는데 적당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적당히 부유함이라는 것, 이 말이 지난번 세미나 때 강설아 리더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적당히 가난함. 그래도 저는 적당히 부유했으니까 괜찮았겠거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적당히 부유함이라는 것이 뭐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안전지대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곳에서 좀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 심리가 그것이 아직도 제 속에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분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업을 나름대로 좀 키워가면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던 거래처 사장님이 계셨는데 뭐 그분이 도움을 주던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동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모로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사업이 아주 잘 된 건 아닌데 수출도 하고 정부 지원 산업도 하면서 나름대로 일본, 유럽 수출도 하다가 그 그리스의 한 업체하고 뭐 5년간 한 250억짜리 레저포트 보트 사업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뭐 상당히 큰 저희에게는 큰
규모였고 큰 행운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의 아까 그 공장 규모로는 그 정도의 생산 능력을 1년에 하질 못하니까 뭐 협력업체에 우선 오더를 주고 반제품 단계로 만들어서 국내에서 완성하고 이런 수출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동안 회사를 키워보자 하는 생각으로 뭐 계획을 많이 잡는데요. 그러면 그 공장을 어디다 지을까 생각하다가 당시 강원도 횡성에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사두었던 2천여 평 땅이 있었는데 거기다 땅에 공장을 짓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잡고 대출을 잡고 보증금에 보증받으면서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그곳에 한 20억여 원 정도를 뭐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횡성으로 근거로 옮겨서 살게 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5년간 250억 정도면 대출받은 돈 금방 갚고 조금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는데 어 그러던 중에 그 변수가 찾아오는데요. 2008년에 그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그리스가 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국가부도가 네, 납니다. 그렇다. 국가부도가 나니까 그 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그럼 기존에 했던 그 계약이 반토막 절반의 절반이 떨어지고 반토막에 반토막이 납니다. 뭐 공장은 거의 다 완공되었고 설비도 들어오고 그동안 투자했던 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어내야 하는 이자는 점점 쌓이고 이 상황에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아쉽지만 손절하고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동안 투자했던 돈, 뭐 자금이 못내 억울하고 아깝고 뭐 서울에 있던 집 다 팔고 지인한테 이리저리 융통했던 돈이며 뭐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뭐 그러다 조금만 하면서 쏟아붓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다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처참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뭐 다진 밥에 pot 빠뜨렸다거나 할까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나서 뭐 그 귀인이라고 생각했던 믿고 지냈던 동업하시는 분들로부터도 뭐 등 돌림을 당하고 한순간에 그 청사진으로 펼쳐졌던 그것이 잿빛으로 이렇게 변해버리고 시련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뭐 저희 집안 어른들로부터도 집안 재산 다 들어먹고 나쁜 자식이 됐고요. 허구한 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그 빚 독촉 전화도 있었고 뭐 진짜 극단적인 선택도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 마흔도 안 된 젊은 나이에 파산이라고 하는 신용불량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경매로 가서 살던 집에서 쫓겨날 때 그 드라마에서다 보던 그 비 오던 날 짐 싸들고 이 어렵사리 구한 그 오래된 낡은 집으로 보증금 없이 이사 갈 때 진짜 그 눈에서 흐르는 물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는 그런 시련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뭐 한동안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살던 중에 어느 날 유치원 다니던 딸아이가 유치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장난감을 사달라는 거예요. 유치원에 갔더니 친구가 장난감 샀다고 같이 놀자는데 자기는 장난감이 없다고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에 빠져서 일도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벽을 보고 드러누워 있는데 그 초등학생이던 아들 녀석이 동생에게 한다는 말이 안 된다. 이제 우리 돈 없다. 아빠 돈 없어. 이제 우리 부자가 아니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순간 뭐 크게 뒤통수를 강하게 한 방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음, 뭐 때문에 이렇게 저 어린 녀석이 뭘 한다고. 저는 어릴 적 한 번도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저 아이는 누구를 잘못 만나서 벌써 그런 가난을 경험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에 가슴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네. 울음을 참고 뭐 결심을 하고 그 거리를 나서게 되거든요. 다시 살아야 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른 새벽에 인력사무소 나가서 일자리를 좀 찾으려고 해도 사장님이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고는 여기 여기 일하러 올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이런 험한 일 제대로 하겠냐며 일도 안 주시고 그래도 사정사정 해서 하니까 일 몇 번 나가고 뭐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뭐 비 오는 날, 일 없는 날은 고깃집 주차, 그리고 숯불 피우는 그 화부 알바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당시 제대로 된 직장은 파산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빚독촉에 전화통에 불 떨어지고 그러는데 누군가 일을 시키려고 해도 전화통 붙잡고 있으니까 일을 시키질 않는 거예요. 뭐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 풍비박산난 가정을 그 아내가 묵묵히 지켜주고 그 희생을 감내하면서 아이들과 그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지켜줬기 때문에 뭐 가까스로 희망이라는 그 가느다란 그 실오라기 하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아내한테 감사하다는 말 좀 전해주고 싶고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지탱할 수 있었고 다시 그 재기하겠다는 그런 희망과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날 뭐 그러고 있던데 그런 날 어느 날 제게 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뭐 저는 저희 집안은 그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래도 항상 하느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매번 기도하면서 뭐 성당 나가고 미사 드리고 그리고 이 힘든 시기를 잊기 위해서 뭐 성당 내 여러 단체도 가입을 해서 저런 활동도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도 다시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관계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연아, 오늘 저녁 시간이 되냐?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알고 지낸 지 꽤 됐고 그래서 굳이 사용할 필요도 없고 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나누고 뭐 제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자 대뜸 너 꿈이 뭐니? 하고 묻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뭔가 싸한 느낌이 왔거든요. 그 싸한 느낌이 왔습니다. 지금 나이 40이 넘어서 사업이란 걸 하다가 보기 좋게 딱 말아먹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한테 꿈이 뭐냐? 꿈이 뭐냐고 묻는 게 상당히 좀 황당하고 무례한 질문이라고 받아들였는데요. 뭐 그래도 꿈이 뭐냐는 질문에 당장 이 가난한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서 다시 재기하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뭔가 주섬주섬 가방에서 슬며시 뭘 꺼내주시는데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한번 저는 이 책을 읽어봤던 책이라 제게 어떤 의미인지 순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형님 이거 다단계구나. 이거 큰일 났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다른 지인으로부터 휴대폰 다단계를 소개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제게 이 꿈을 물어봤고 거기서 저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을 주면서 자기네가 하는 이 사업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소개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형님 전 그 책 읽어봤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하면서 방어를 위해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잘못 걸리면은 뭐 역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님 혹시 다단계 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너 아메이 아니? 라고 하는 순간 아,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뭐 다단계의 그 대마왕이라는 아메이를 들고 나타난 거죠.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저희 집에도 아메이가 들어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아메이란 걸 하신다고 형님 동생 이러면서 집에 오셨고요. 그때 세제며 치약이며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치약은 진짜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치약 몇 개 이제 팔아드릴 요량으로 몇 개 사겠다고 했더니 이건 파는 일이 아니다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그러곤 일방적으로 다음 주 몇 날 몇 시에 강의가 있으니까 데리러 올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뭐 남의 사정 뭐 들어보지도 않고요. 제가 그렇다고 처음부터 뭐 따라갔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다음부터는 이리저리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뭐 전화가 오면 바쁘다고 하고 지금 멀리 나와 있다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뭐 안 마주치려고 성당도 한동안 안 나갔어요. 그래도 한두 번은 어쩔 수 없이 또 마주치게 되니까 계속 뭐라 아메이가 어떻고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거라면 이렇다는 둥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시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가면 되냐 하고 수락을 해버리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메이라는 데 발을 내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제가 한 약속이니까 약속 잡고 기다려서 그 형님 차에 타고 원주를 나갑니다. 센터라는 곳에 딱 들어가는데 그 계단을 한 단 밟고 올라갈 때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거 도망을 가야 되나?
2층 이상이면 뛰어내리지도 못한다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다단계 따라갈 때는 2층 이상은 올라가지 말고 지하 계단에는 철문 있는 곳도 들어가지 말라고. 3층에서는 뛰어내리지를 못하고 지하실 철문 들어가면 잠가버리면 카드 사인할 때까지 안 내보낸다는 그런 소문 예전에 돌기도 했었잖아요. 괜시리 겁도 나고 했는데 뭐 당연히 저도 뭐 아메이가 그런 뭐 불법 다단계가 아니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 강의장에 들어갔을 때 뭐 맨 앞자리에 저를 끌고 가더니 자리를 잡고 거기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옆뒤로 그 어느 분들이 앉으시고는 그 특유의 그 미소 있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뭐 환영합니다. 뭐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그래도 저는 뭐 속지 않겠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팔짱을 딱 끼고 사업 설명이란 걸 듣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들었던 강사분을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더블 다이아몬드 김도우 사장님 강의였습니다. 그걸 처음 제가 들었는데 뭐 다른 건 안 들렸고 그 강남의 뭐 중학교 한문 선생님이셨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왜 자신의 이름에 길도자가 들어갔는지 어쩌고 저쩌고 사연도 말씀해 주시면서 근데 이제 강의를 해주시다가 그 수익 구조라는 대목에서 뭔지도 몰랐지만 그 강의에서 저는 80만 마케팅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건 안 들렸는데 수익 구조가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 수익 구조가 뭐 강사셨던 그 김도호 사장님이 제 눈에 맞게 눈높이 강의를 해주셨는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뭔가를 원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강의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고 이 수익이 맨 처음엔 6천 원이 6만 원이 되고 60만 원, 600만 원, 6천, 6억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지금도 하시는 말씀인데 이 사업은 그 명분과 실리가 있는 사업이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순간 가슴에 뭔가 훅 하고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흥분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하면 스폰서한테 마음을 들키게 되고 그러면 붙잡혀가지고 뭐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포커페이스가 아니라 금방 얼굴이 표정에 드러나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 사업에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고생하고 의심했던 그런 시간이 많았던지라 좀 표정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였거든요. 무표정하게 앉아 있으면서 들었습니다. 뭐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얼른 나가려고 돌아섰는데 그 강의장 뒤쪽에 웬 둥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해집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벗어날 수 없는 무슨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어색함으로 한쪽 구석에 서 있었고 서로 돌아가면서 뭔가 좋았다, 뭐가 감동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점점 이게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다 돌아가면서 뭐 말하는 것 같은데 나도 어쩔 수 없이 뭔가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다가 제 순서가 돼서 간단히 저는 행성에서 왔고 서도현이고 뭐 성당 형님이 한번 가보자 해서 왔습니다라고 잘 들었습니다 하고 소개를 마칩니다. 그게 저의 첫 아메이 강의였습니다. 뭐 예. 형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오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메이에 대한 강한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처음에 강의장에 올 때도 저 분명히 저 음원이 틀어져 있었는데 그때는 안 들리던 게 돌아갈 때는 왠지 익숙하게 좀 들리고 뭔가 익숙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집 앞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CD를 쑥 뽑더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봐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다음엔 또 뭐 찾으러 온다는 말을 남기고요. 뭐 내가 생각한 그런 나쁜 일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들었던 그 수익 구조가 가짜가 아니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음 날이 되니까 뭐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인지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 아메이에 대해서 점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그래도 이제 좀 정리가 돼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하게 됐거든요. 한번 배송을 나가면 서너 시간씩 도로에서 차 안에서 지내야 되는데 아침에 나가서 납품을 마치고 회사 돌아오면은 저녁 뭐 7, 8시는 넘기기가 일쑤였고요. 차 안에서 라디오 음악 듣는 것도 좀 무료해질 때쯤에 그 형님이 주신 CD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뭐 CD 안에는 뭐 하나의 음원이 아니라 여러 음원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오며 가면서 듣던 중에 뭐 자기가 어떻게 이 사업을 만나서 성공을 하게 됐는지 남편이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그래도 꿋꿋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왔는데 또 어떤 분은 뭐 소개로 만난 그 남편이랑 뭐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금강산으로 신혼여행을 갔다는 등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었고요. 가슴 뭉클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분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얘기가 어쩌면 그 제 과거의 스토리와 오버랩이 되면서 그렇게 매칭이 되는지 그 지난날에 힘들었던 그 과거, 가족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그런 느낌과 함께 그 한없이 눈물을 쏟거든요. 어깨가 들썩이면서 흐느껴져서 운전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갓길에다 세워놓고 혼자 눈물을 훔치면서 막 울다가 가까스로 마음을 좀 진정시킨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에다 대고 다짜고짜 이 사업 나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형님, 나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담담하게 오늘 저녁 때 만나자. 그러고 무덤덤하게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원했는데 끊으시니까 그래서 저녁 때 일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나갔더니 지난번 그 강의에서 뵀던 몇 분이 같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스폰서님이신 조희행, 조기용 사장님하고 저를 데리고 왔던 그 형님인 그 신동호 사장님 세 분이 계셨는데 일단 마음을 열고 앉아서 만나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조희행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특유의 잔잔하신 말투로 여러 일을 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꿈을 이루셨고 또 꿈을 이루려는 분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 당장에 이뭐 아메이로 인생이 역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곳에 있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 다른 것 빨리 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길로 멀리 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도현 씨의 성공을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잘 알아보고 판단은 스스로 해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난번 그 수익 구조는 이해를 했는데 이 사업이 꼭 수익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업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함께라면 언젠간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 사인을 하고 뭐 저의 본격적인 아메이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네. 사장님들 초기에 사업할 때 뭐 말씀해 주시는 부분 있잖아요. 뭐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이 아메이를 알아보고 있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에게 물어보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 다들 뭐 많은 리더님들 다들 잘 지키셨나요? 저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당연히 와이프죠. 예. 내가 우리 인생 한 방에 이렇게 빅비즈니스를 찾았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그게 뭔데?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업 말아먹고 수십억 날려먹은 사람이 하다 이제 다단계 한다고 그날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는 또 장모님께서 전화 와서는 처갓집 재산까지 들어먹고 거기다 자기 딸 고생시킨다면서 망해먹은 사위라는 게 한다는 게 아메이라는 게 기가 차셨겠죠. 그리고 저희 본가 어머니도 다른 건 해도 아메이만큼은 하지 마라. 내가 아메이를 해봤는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사람만 돈 벌게 해준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맥이 빠지게 하더라고요. 제가 본 건 그게 아닌데 뭐라 말해줄 수도 없고 딱히 표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확신이 설 때까지 알리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전도 보기 전에 주위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사업이란 걸. 예, 그래도 제가 본 게 맞다면 저분들한테 나한테 뭐 빼먹을 거라도 있겠나? 통장엔 아무것도 뭐 없는데 신불 제가 파산자이기 때문에 뭐 밑자의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강의장을 따라다닙니다. 강의장을 나가서 뭐 강의도 듣고 홈미팅이라는 데 가서 홈미팅도 하고 뭐 따라다니고 음원도 듣고 등등. 뭐 당시에는 제가 뭐 저녁 때 강의장 가서 공부하고 늦게라도 들어와서 책도 읽고 집안일도 뭐 이제는 좀 조금씩 돕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는 아메이 한다면은 말리지는 않겠는데 나까지는 시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이제 허락한 응원의 소리였잖아요. 일단 집안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리저리 사업에 실패하고 잘 나가던 그래서 뭐 이리저리 사업에 실패하고 잘 나가던 그 제가 망해가지고 평소 전화를 하면 꺼리던 친구들한테 이 사업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메이 한다고 전화를 돌리기도 뭐하고 찾아가기도 뭐하고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도 이제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알릴까 하면서 뭐 열정을 불사지르면서 속도감 있게 사업할 자신은 없는데 잘할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자신은 없었지만 이 사업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강의장 나가고 뭐 수도권 세미나도 따라다니고 홈미팅을 하면서 우선 제 몸에 붙어 있던 잘못된 습관,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책도 읽고요. 출근하는데 그 텅텅거리는 빨간 마티즈에서 음악 크게 듣고 오늘은 할 수 있다. 나 서도에는 반드시 성공한다. 자기 암시도 하면서 그랬더니 먼저 변화했던 거는 표정의 변화였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희망의 선물을 알게 되니까 자신감도 다시 생기고 회사에서도 웃게 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좋게 봐주고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긍정의 힘이 몸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그런 주변도 바뀌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간과하고 지났던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면서 세우는 좀 명확한 목표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여차저차해서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아메이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희망을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이곳의 좋은 점만 보고 막연한 희망만 키우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낙천적인 성격이라 긍정적으로 모습은 변하긴 했지만 이곳에서 뭐 무엇인가 희망을 보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 뭐 이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들, 뭐 강의 때, 세미나 때 항상 말씀하시는 그 Y가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히 이곳에서 있고 뭐 세미나 빠지지 않고 60번만 나오면 뭐 성공한다. 이런 희망 언어만 믿고 좀 간과한 그 행동하지 않은 행동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내일의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라는 희망 고문을 좀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름 회사도 적응하고 뭐 알량하게 나오는 그 월급이 뭐 예전에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던 그런 시절을 잊어버리게 만든 그런 주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당히 뭐 살게 되니까 적당히 가난하다는 말이 뭐 파산져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메에서 배웠던 그런 긍정적인 습관 행동이 좀 가난한 생활에 점점 제 몸이 그 물먹은 스펀지처럼 현재의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뭐 한 해, 두 해 뭐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꾸준히 다니면 언젠간 성공할 거야. 되면 좋고 이런 막연한 생각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이나 중얼거렸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게 큰 변화, 두 번째 시련이 닥쳐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2층 선반에 있는 부품을 꺼내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그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 속에 있는데 그 순간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뒤로 떨어지진 않고 다행히 앞으로 떨어지면서 뭐 큰 충격과 함께 이 두 다리가 다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당합니다. 왼쪽 뒤꿈치뼈가 아스라지고 큰 사고로 병원에서 한 근 10개월 정도 들어 누워 있었고 그리고 수술하고 재활하고 상당히 큰 사고를 당해서 들어 누워 있을 때 진짜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라며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라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그 아미 속에서 배운 뭐 긍정의 자세가 로 이게 뭐 좀 이렇게 변화했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사고로 이 세상과 이별을 했다면 그 남겨진 식구들의 삶은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하면서 변화를 좀 꿈꾸게 됩니다.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면서 강의장을 다시 나가고 병원에서 다시 제대로 걷는 재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369만 뭐 빙빙 돌던 제가 뭐 12%도 하게 되고 15%도 하게 되고 또 브론즈 빌더를 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그 작은 성취라 할까요? 뭐 조금은 기쁜데 이 성취라고 했던 것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익숙했던 그 급여에 익숙해지면서 그 브론즈 빌더라는 것도 뭐 크게 뭐 어떤 느낌을 준 게 아니라 작은 성취 정도라고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제 생활 습관이 약간 편안함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그 안주하는 생활로 자꾸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미팅은 빠지지 말자고 했던 거 꾸준히 뭐 아메이에 대해서 마음을 꾸준히 새롭게 가치를 다지면서 계속해서 나가긴 했거든요. 미팅을 가면 항상 같은 자리, 그 자리에 계신 스폰서님 계셨고, 언제나 옆에서 함께 에너지 채우면서 열정받게 만드는 형제라인 사장님들 계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시키지마 했던 엔드 사장님의 합류, 그리고 가족이었지만 오랫동안 후원해서 같이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된 동생 부부,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있어서 제가 그래도 이 사업을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게 아닌가 싶어 감사함을 느낍니다. 뭐 제가 이 사업을 이제 막연히 그냥 좋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어려웠던 시기를 힘들게 이겨왔는데 그 속에서 이 아메이라는 사업이 저에게 어떤 희망을 품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긍정적으로 바뀌어 왔는 것을 본다면 항상 감사함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당장의 어려움만을 해결했다고 한다면 이 사업보다 더 효율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에 처음에 아메이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수입만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스폰서가 처음에 네 꿈이 뭐야 했을 때 단순히 이 가난을 벗어나고 재기하겠다가 아니라 이 강력한 마음속에 울림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동안 누가 물어보면 막연히 성공하는 거예요. 막연히. 그리고 뭐 실패로 돌아가서 가난한 삶이 싫다. 뭐 이런 스스로에게조차 약간 좀 설득력 없이 막연한 미사여구만 가져다 붙인 Y가 저를 Y를 버리고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서 뭐 미팅만 왔다 갔다 그냥 다니는 뭐 미팅 건달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선 정체되어 있는 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매달 마음속으로는 SP를 외치는데 뭐 어디 여행 프로모션에도 가고 싶다. 맨날 이 바램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 뭐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수표 날리는 외침이 아니라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배수진을 치고 어, 앞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를 도전하고 그리고 올 회계연도에는 반드시 PT 도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만나는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팀과 함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좀 그리고 그동안 사업을 전달했던 여러분들이 많은데 어렵사리 그 동생 부부들도 있고 제 파트너도 있거든요. 멀리 있다는 이유로 자주 들리지 못하면서 알아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엊그저께 주말에 스폰서님하고 함께 올라가서 상담도 하고 외부 후원도 하면서 홈미팅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내려왔는데 파트너의 성장을 돕는 것이 내가 솔선수범하는 것에 솔선수범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LOS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들 중에 그냥 빵피비로만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 없애기로 하고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치약이라도 하나 쓰실 수 있게 꼼꼼히 말씀드리고 차근차근 STP 해서 브론즈 레그 다시 구축하는 데 신경 써서 만들어내 나가겠습니다. 네. 뭐 예. 마지막으로 얼마 전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을 따라가서 가다 보니까 요 김창욱 TV의 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이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잖아요. 그 중에 이러한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요. 참으로 공감되면서 제게 자극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때려치울지 버티면 계속할지 구별하는 방법. 예, 요거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어, 삼천 스크루 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보내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최대한 도와주고 희망을 안겨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해 하고 속삭이라 하거든요. 인간에게 계획을 하도록 하고 정말 좋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하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냐고 묻습니다. 오늘 다음이 뭐냐? 그게 내일이죠. 근데 내일이 되면 내일은 또 뭐가 되지? 하고 묻습니다. 다시 오늘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인간에게는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예. 그러니 모든 계획을 하게 하고 도와주고 내일부터 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할 수 없단다. 인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속이는 거란다. 내일이 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악마는 인간에게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끔 도와주고 꿈을 꾸고 내일부터 하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사실 내일이 없다.
그리고 그 내일이 되면 곧 오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악마로부터 온 속삭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해. 힘들잖아. 너는 공부에 소질이 없어. 굳이 왜 아등바등 그러고 사냐? 그냥 편하게 살아. 애써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포기하고 살아. 이렇게 악마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기하라고 하면 인간의 본성이 이 반발심을 가져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완벽한 계획을 짜게 하고 그 계획을 보면서 희망을 품게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다만 그 다음에 변수를 만들어주는데 그 변수는 내일부터 하라고 속삭이는 거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뭐 운동도 내일부터라는 자주 섞인 말을 많이 하고 사시잖아요. 정말 내일부터 그러고 저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바로 지금이라고 결심을 하고요. 악마를 이용해서 완벽한 계획을 도움받고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나, 서도연,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뭐 이상 저의 아메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멋진 이야기 해주신, 정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에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꿋꿋하게 이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의리남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서대현 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그 어려운 파산, 무기력을 벗어나서 또 중간에 정말 그 부상이라고 하는 좀 심각한 부상인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서도 정말 이 비즈니스를 멋지게 해 나가시는 리더님인 만큼 아마 24년도에는 멋진 결과를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대현 리더님 정말 멋진 결과 내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돌아가면서 우리 멋진 스피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세종에 계신 우리 강수정 리더님 또 오늘 강의 듣고 어떠셨는지 멋진 스피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센트리에이브 강수정입니다. 오늘 서도연 리더님 강의를 들으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일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메를 하지 못한다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서도연 리더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아메이라는 곳에서 희망을 보시고 이렇게 끝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거 보시고 정말 멋지시고 꼭 성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도 항상 맨날 그 악마와 싸우는데요. 내일 하는데요. 저도 오늘부터 진짜 서도현님처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리더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들 이렇게 응원해 주실 마음이 아마